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M 삼총사 두 번째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작곡가 신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 마이너 이야기 광부 고준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민입니다. 예.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를 주제로 해서 저희 셋이 다 같이 모여서 첫 번째 특집 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구독자 요청 테마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1980년도 작품인 레이징 불, 분노의 주먹에 대해서 앵콜 방송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음악이 마스카니아의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이어서 오페라 이야기도 함께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두 편으로 나눠서 1부에서는 영화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 2부에서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오페라 이야기와 함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3월 달에 저희가 분노의 주먹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영화와 감독에 대해서 고준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여러분 혹시나 지금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같은 시니어 세대에서는요, 1960년대 이전에 복서 활동을 했던 제이크 라모타 이 사람의 실화를 가지고 영화한 거고 이 역을 맡은 게 로버트 드니로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틴 스콜시지 감독, 예, 아시다시피 아카데미상 복이 없다가 늦게, 그렇죠. 예, 그것도 안 받아도 돼요. 죄송합니다. 별로 보고 싶지는 않은 영화였는데 그거로 상을 또 타셨더라고요. 예. 줄 때가 돼서 그렇죠. 그 영화를 빌미를 주지 않았나 싶고요. 어찌됐든 이 마틴 스콜시지 감독 하면은 영화계에 참 스토리텔러, 모차르트까지는 아니지만 음악 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어떤 대단한 이야기꾼입니다. 이분의 업적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시간이 없고 흑백 화면을 일부러 빈티지 느낌 나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레이티브 기법이라고 하죠. 이제 그 사람의 옛날 과거 심리 추적을 위해서 내레이션처럼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법을 많이 활용해 재미를 봤습니다. 네. 자, 마틴 스콜세지 자서전을 좀 살펴봤는데요. 스콜세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70년대 초에 로버트 드니로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한테 분노의 주먹 원작인 자서전, 제이크 라모타의 자서전을 주고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 1973년 정도로 제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버트 드니로는 대부 2편을 이제 촬영 중인 시기였고, 그렇죠. 마틴 스콜세지는 앨리스는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는다라는 좀 긴 제목을 가진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헐리우드 진출작, 메이저 스튜디오 진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를 찍고 있었던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제안한 것도 로버트 드니로였고,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로버트 드니로의 의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를 찍고 로버트 드니로가 평생 유일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죠. 고준 선생님도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배우 로버트 드니로를 손꼽으셨는데, 배우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로버트 드니로 제가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명문 배우이죠. 아시다시피 이태리 출신이고, 또 역시 마틴 스콜시지 감독하고의 케미라고 할까, 어떤 화학적인 결합이 대단한 배우고, 마틴 스콜시지 감독이 그렇게 선호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 거의 절대적인 위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아카데미 주연상을 로버트 드니로가 이 영화를 받았죠. 영화의 제목은 요즘에는 분노의 주먹으로 나오는데, Raging Bull,
옛날 제목은 성난 황소. 예, 번역에도 성난서로 번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예. 아마 직역을 해서 그렇게 성난 황소로 하지 않았나. 요즘 세련되게 분노의 주먹 이렇게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로버트 드니로 감독 아시죠? 배우 아시잖아요. 알죠. 네. 너무 근데 유명한 배우지. 예. 그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 영화를 보신 게 혹시? 예, 저 많이 본 것 같아요. 미션 보셨을 거 예, 아니에요. 뭐 미션도 그렇고 음악만 들으신 거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제목이 그렇지만 지금도 100대 영화에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 리스트에 네. 드는 훌륭한 영화입니다. 네. 우선 이 영화 그 오프닝 크레딧 부분과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첫 점에 굉장히 이제 둘 다 인상적인데요. 오프닝 크레딧 같은 경우는 잠깐 이제 제가 묘사를 해보자면 시합 직전에 링 위에서 그 가운을 쓴 권투 선수가 천천히 이제 그 몸을 풀고 있습니다. 제이크 라모타로 생각이 되는, 뭐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뭐 로버트 디니로인 것은 자명하게 보이고요. 가볍게 스텝을 밟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제 그게 전부예요. 그 영상으로서는. 그리고 링 밖에서는 이제 간간히 기자들이 그 사진을 찍는 플래시가 터지는 게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경기장 분위기를 대충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영상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음악이 이제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굉장히 그 격렬한 경기가 벌어지기 직전에 음악이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쫙 흐르면서 굉장히 묘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그 제이크 라모타가 지난 그 삶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주인공의 회한이나 이런 회고적 감성 같은 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감안을 해서, 이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족을 배경으로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고준 선생님께서 오프닝 장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장면이 흑백 화면이면서 링 위에서 그 트레이닝 목을 가운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그 슬로우 모션으로 잡아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스텝 밟는 그 장면, 상당히 그 사실감 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마틴 스코시지 감독의 연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음악은 이 영화가 그 저거잖아요. 그 질투에 의한. 네. 예. 근데 그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도 여기 이제 간주곡으로 그게 들어갔는데 사실은 처음에 내용을 모르고 영화를 봤을 때 이 음악이 왜 들어갔나 그랬어요. 이 영화의 내용에 보니까 이 질투, 그러니까 의천증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원래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걸 의역을 하면 시골의 기사도 뭐 이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영화가 앞으로 일어날 그 질투 때문에 촉발하게 될 그 내용을 음악으로 미리 그렇게 까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우 적절한 음악 선택이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되게 이렇게 선곡 자체가 이렇게 좀 레이어가 있는, 사실 이제, 그렇죠. 음악 자체의 느낌도 어떤 회상적인 느낌도 있고, 네, 오페라 내용과 그게 내용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도 있고. 교묘하게 대개 그 영화들이 보면 음악을 선택할 때 영화의 내용과 음악의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그래요. 네. 자, 그 다음 오프닝 지나서 이제 영화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분장실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스탠딩 코미디언으로 쇼를 준비하는 은퇴한 제이크 라모타가 굉장히 뚱뚱한 모습으로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이크 라모타가 이제 섹스피어 헨리 3세 그리고 테네시 윌리엄스의 이제 대본 중에서
독백 부분. 말론 브란도가 주연한 명작 영화인 워터프론트 대사를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마치 자기 얘기처럼 이렇게 쭉 대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사람이 로버트 드니로인지 모르는 관객들한테는 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이제 이 제이크 라모타의 회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 예,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보이진 않겠지만 제이크 라모타의 노년의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창고를 뒤지다가 네. 하나 찾았어요. 중요한 사진을. 오늘 이 영화에 관계된 제이크 라모타의 젊은 시절의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나중에 삽입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 역할을 로버트 디니로가 네. 상당히 막 복싱의 훈련을 거듭해가지고 실제 이 라모타라는 사람이 선수가 돼도 지금 네. 당장 데뷔해도 괜찮을 정도다. 과찬의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글러브까지 끼고 계시고. 처음에 영화 네. 보고 아니 로버트 니로가 저렇게 살이 쪘나 깜짝 네. 놀랐어요. 네, 얼마나 진짜, 살을 찌고 네.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죠. 촬영을 중단하고 한 3주 동안 계속 먹지 말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살 빼는 거가 살 찌는 거 또 만만치는 만만치 않아요. 않죠. 진짜로. 그럼요. 네.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은 그리고 또 이제 그 복싱 선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코가 뭉뚝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더 연출하기 위해서 강조하게 포인트 주기 위해서 로버트 니로가 이 코를 갖다가 뭐 하여튼 분장이 없겠죠. 분장이었을 거예요. 예, 예. 코가 엄청 크더라고요. 예. 그거는 코가 분장이 뭐 그냥 뭐 이따만한 게 코부터 나오더라고. 눈은 안 보이고. 네. 자, 영화 분노의 주먹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사건을 따라가는 영화라기보다 캐릭터를 탐구하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제이크 라모타라는 실존 인물에 대해서 감독과 배우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보여주고자 했는가를 세심하게 관찰을 하는 것이 이 영화를 감상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처음 등장하는 건투시합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젊은 시절에 레이징불이 이제 이 제이크 라모타의 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불렸던 이 제이크 라모타의 별명만큼 이제 불같은 성격이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권투시합 장면이 시합에서 계속 이제 제이크 라모타가 밀리다가 막판에 불같이 달려들어서 상대방을 다운을 시켰는데 판정으로는 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객석에서도 막 야유가 나고 뭐 이렇게 이제 제이크 라모타도 약간 불복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렇게 링이 난장판이 되고 이제 끝나고 나와서도 이제 계속 이제 화를 내고 뭐 집에 가서도 뭐 아내를 막 때리고 그러니까 링 위에서 불복하는 효시군요, 이분이. 예. 그렇죠. 고기 굽는 거 그거 예. 그거죠? 예. 고기 그렇죠. 빨리 구워가지고 맞아요. 빨리 달라고. 예. 그래서 고기 익지도 않은데 달라고. 급한데 우물에서 뭐 숨는다는 식으로. 근데 이분 별명이 그래요. 실제로 템퍼멘탈 복서. 예. 템퍼는 성격 무슨 뜨겁다는 불같이 건가요? 뜨겁다 예. 뭐 이런 거거든요. 뭐 곳곳에서 나타나죠. 예. 영화에서. 예. 상을 띄웠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초반에는 이 제이크 라모타라는 인물의 그런 불같은 성격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장면들에서도 뭐 특별한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캐릭터에 계속 깊이 파고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또 준비하느라고 다시 한번 보니까 임프로비제이션으로 만든 장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이크 라모타하고 동생, 조페시라는 배우가 동생 역할을 맡았는데, 그렇죠. 둘이 이제 어떤 티격태격 하면서 정서적인 유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동네에서 예쁜 처녀를 보고 이제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꼬시는 장면에서 뭐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이제 옛날 이런 성격의 권투 선수들이 뭐 말을 이렇게 뭐 잘 못하죠. 꼬시는 네. 말을 잘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말을 별로 못하면서 이렇게 막 그 밀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게 굉장히 이제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찍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수영장 씬이죠. 네, 수영장 어, 씬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데이트하고 이제 집에 같이 오는 장면까지 보면은 그 두 번째 부인하고 그렇죠. 연애하는. 그 수영장의 그 저기가 두 번째 부인이 나중에. 예, 그렇죠. 요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끼신 바가 그러니까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스콜시지 감독이 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복서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은퇴한 복서로서의 그 심리적인 변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또 푸대접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그 심리적인 묘사를 스콜시 감독은 포커스를 많이 뒀고요. 그래서 또 흑백 처리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복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복서 유명한 홍수환이라고 하시죠. 예, 그렇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예, 그렇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캐나다 다녀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홍수환. 네,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옛날 은퇴하고 나서 알래스카를 갔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알래스카를 가서 택시 드라이버를 했는데 이 택시 드라이버들을 하면서 어떤 신사가 열심히 그 콜택시처럼 부르고 뭐 팁도 많이 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안을 프로포즈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옛날 복서 했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우리 그 약 좀 운반해 줄 수 있냐? 약. 그러니까 복서들의 삶이 비참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힘밖에 없으니까 그런 위험한 일들의 프로포절이 많았다 하는 얘기를 홍수환 씨가 직접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제이크 라모타가 결국은 전처를 하고 이혼하는 과정은 안 나지만 하여튼 전처하고 헤어지고 이제 비키라는 동네 처녀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또 인상적인 부분이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흑백 영화인데 이 제이크 라모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이제 그 홈비디오로 찍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장면이 칼라로 나와요, 거기만. 이제 그러니까 다른 흑백은 다 현실이고 이제 칼라로 나온 부분은 행복했던 부분. 예, 실제가 아니라 카메라 이제 집에서 카메라 들고 찍은 그런 것 같은 이제 그 영상 속의 영상, 그 장면인데 그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현재와 과거를 대차 비교해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활용을 한 거겠지만 가끔 이 영화 감독이라는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몇 분들도 계신데 참 재밌는 게 가끔가다가 일탈적인 수법을 한 번씩 써요. 그러니까 전혀 영화 내용 스토리와 전혀 관계도 없는 거를 딱 기재를 하나 딱 심어놔요. 예를 들어서 뭐 길에 가다가 복권을 사는데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갑자기 수백억이 생겼다. 그러면서 관객들은 계속 기다리고 볼 거거든.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던 거야? 세계 쭉 했다는 거야? 뭐야? 뭐 결혼 다시 했다는 거야. 뭐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아무 설명 없이 끝나요. 이걸 좀 적게 표현하면 이제 영화 전문 용어는 맥커핀 효과라고 하는데 맥커핀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꼭 그건 아니고 시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이크 라모타 결혼해서 잘 살고 뭐 경기도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잘 살다가 그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식구들 모여서 대화하는 중에 비유로 했던 뭐 젊은 남자 어쩌고 했던 비유를 꼬투리 삼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제이크 라모타가. 그래가지고 뭐 우여곡절 끝에 막 이제 의혹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되죠. 동생도 막 때리고 부인도 때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생활을 엉망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과정이 또 이제 나옵니다. 뭐 이런 과정의 흐름은 또 어떻게
그래서 보셨나요? 그게 이제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네. 라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그 의심 때문에 빚어진. 네. 근데 사실 오페라 속에서는 실제로 의심이 아니라 의심받을 행동을 실제 하거든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네. 자기가 의처증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 그 아니겠어요? 공연한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영화 그런 점에서 참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네. 아마 많이 공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그런 성격 장애, 그것도 일종의 성격 장애죠. 그렇죠. 네.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라서 음악과 그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음악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게 굉장히 대조를, 네. 정서적 대조를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허황은 의처증으로 해서 스스로의 삶을 파탄내버린 제이크 라모타가 그 초반부터 계속 라이벌로 이제 상대를 해왔던 그 흑인, 제가 이름, 슈가 뭐 어쩌고네. 이름 까먹었네. 슈가 레이 로빈슨. 예. 이 사람하고 이제 마지막 시합을 벌이는데 잘 싸우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 그냥 두들겨 맞기 시작해요. 아무 이유 없이. 막 때리라 그러고. 예. 그래서 코치들이 이제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로프를 이제 그냥 차라리 다운돼서 져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로프를 놓지 않고 계속 서서 두들겨 맞다가 그게 분노의 표시 아니겠어요? 그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감독의 설명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이제 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내재된 분노가 어떤 내부의 가격에서 좀 그렇죠. 근데 이 복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선수로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호신술 차원에서 젊은 시절에 이제 복싱도 해봤지만. 그러셨어요? 이제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 복싱 로프에 딱 기대고 이렇게 그렇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만든다. 그건 바로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영화니까 좀 이제 과장은 했겠지만. 하여튼 성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일부러 맞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그 끝나고 나서 가서 그랬다며 상대 싸움사한테 네가 그렇게 쳤는데 나 안 쓰러졌잖아. 그렇죠. 영화에 이제 분노가 자해 형태로 그렇죠. 나타난 거지. 때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프가 클로즈업 되면서 로프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마르틴 스코세지가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굉장히 핵심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서전에 보니까 설명을 구구절절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이크 라모타가 권투 선수 시절의 시절을 마감하는 데까지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M 삼총사 특집 방송으로 구독자분 요청이 있었던 분노의 주먹 앵콜 심화 방송 제 1부를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고 1부에서 이제 영화의 전반부에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영화 후반부와 또 영화 음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콜 해주신 독자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